더는 못 참겠어. 이 못된 마음의 할머니야. 내 아들에게 효도나 받아. 음악 지린내? 그것은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처음으로 맡는 냄새였다. 남편 박민혁의 쿨롱 향수도 창밖 김밥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도 아니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수도약 냄새와 절망이 뒤섞인 지독한 지린내였다. 지수야, 김지수. 남편은 이미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침대 옆에 서서 마치 작업 반장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새로 산 에르메스 넥타이를 맸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그 번지르한 이마가 까치집 같은 내 머리와 핏발 썬 내 눈을 비웃는 듯했다. 어머니 기저귀 갈아들릴 시간인데 아직도 자갈수록 게을러져서 큰일이야? 나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심장이 꼬이듯 아팠다. 게으르다고. 나는 새벽 3시에 겨우 잠들었다. 시어머니가 1시간에 한 번 꼴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통에 욕창이라도 생길까 봐 일어나 몸을 돌려드리고 물을 먹여 들려야 했다. 그런데 이 남자,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바로 옆방에서 세상 모르고 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한때 나에게 아나무인으로 달도 못 낳는 암탉이라며 호통치던 그 늙은 여자는 이제 침대 위에 걸레짝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3년 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진 후로 전신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건 눈알 뿐이었다. 의사는 희귀한 신경손상이라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지옥이 되었다. 나는 익숙하게 이불을 걷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속이 울렁거렸다. 숨을 참고 시어머니의 몸을 닦고 깨끗한 기저귀와 시트로 갈았다. 시어머니의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몸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내 허리는 비명을 질렀다. 즉 하는 짓마다 그렇게 굼떠서야 시어머니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목구멍으로 불분명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엔 혐오가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했다. 3년 동안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다. 지수야, 죽은 어머니 배고프시겠다. 거실에서 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러워진 시트를 대야에 던져놓고 주방으로 달려가 미리 끓여둔 전복죽을 가져왔다. 숟가락으로 한 술 한 술 불어서 시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어미 새를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렸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박민혁은 식탁에 앉아 내가 어젯밤에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우아하게 먹으며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 오늘 부산으로 출장값 한 3일 정도 걸릴 거야. 집안일 신경 좀 쓰고 어머니 영양제 시간 맞춰서 놔드려. 또 잊지 말고. 응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김장 준비하라고 했지? 재료는 샀어. 다음 주말에 누나랑 매형 와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허둥대다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 집망신 시키지 마. 내 손이 떨렸다. 뜨거운 죽이 손등에 쏟아졌다. 리가 절로 나왔지만 차마 소리내어 비명을 지르지는 못했다. 김장. 또 김장이다. 작년에도 나 혼자 배추 300포기를 싣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꼬박 일주일을 매달렸다. 시누이와 형님은 김장 마지막 날에나 나타나서는 신육만 몇 번 하더니 SNS에 올릴 사진만 찍고는 눈이 예쁜 올케 오라네도 고생 많았네라는 글과 함께 내가 정성껏 포장해준 김치통만 잔뜩 들고 흡족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사흘 밤낮들 알아놓았고 손가락은 당근처럼 퉁퉁 부었었다. 들었어, 못 들었어? 박민혁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들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마치 한여에게 하듯 손을 한 번 휘젓고는 집을 나섰다. 문이 쾅 닫히자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시어머니가 죽을 삼키는 끈적한 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광화문 쪽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박민혁은 저 빌딩 중 하나에서 일한다. 그는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번듯한 수입과 번듯한 가정을 가진 남자다. 그리고 나는 한때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망한 디자이너였던 나는 이제
경기도 일산이 전세 아파트에 갇혀 월급도 없는 24시간 간병인처럼 살고 있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나를 안쓰러워하며 평생 모은 돈을 탈터러이 아파트의 전세금을 겨우 마련해 주셨다. 지수야, 여자는 시댁에서 기죽으면 안 돼. 집이 제일 큰 문제니까 남자 쪽에서 약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 후 이틀 동안 박민혁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나는 팽이처럼 시어머니 곁을 맴돌며 몸을 다이고 밥을 먹이고 마사지를 하고 대소변을 치웠다. 틈틈이 시장에 가서 김장 재료를 샀다. 거대한 배추, 무거운 무, 고춧가루와 멸치액젓 포대들을 개미처럼 혼자서 나르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밥을 할 기운조차 없었다. 사치스럽게도 나를 위해 치킨을 한 마리 시켰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치킨 냄새가 순식간에 온 집안에 퍼졌다. 나는 탐욕스럽게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편안히 눕혀드리고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와 바닥에 앉아 조급하게 상자를 열었다. 바사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바삭한 튀김이 목과 촉촉한 닭고기 살이 입안에서 터져나왔다. 행복감이 전류처럼 온몸에 퍼졌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씹는 소리 같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이가 다 빠져서 평소에 유동식밖에 못 드신다. 게다가 전신마비인데 어떻게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너무 피곤해서 헛거들 들었나 보다. 나는 고개를 젓고 계속 치킨을 먹었다. 하지만 그 바삭바삭하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만족스러운 접거림까지 동반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싹 식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치킨 조각을 내려놓고 고양이처럼 발끝을 세워 소리 없이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었다.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해야 할 그 늙은 여자가 침대 머리맡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손에는 닭다리를 쥐고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었다. 얼굴과 손은 기름 범벅이었고 입안 가득 기름칠을 하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 움직일 수 있는 건 눈알뿐이라던 두 눈은 탐욕스럽고 교활한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가 먹고 있는 건 내가 시킨 치킨이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내 치킨을 훔쳐온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3년간의 마비, 3년간의 똥우줌, 3년간의 밤낮 없는 수발. 전부 다 가짜였다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나는 벽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친 듯 했다. 그녀는 아쉬운 듯 손가락을 쪽쪽 빨더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녀는 깨끗하게 발라 먹은 닭뼈를 침대에서 휙 던졌다. 뼈는 정확히 문 앞에 놓아둔 내 쓰레기통 옆에 떨어졌다. 그러고는 그녀는 보란듯이 문틈을 힐그샀다. 내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경멸과 도발이 가득했다. 그녀는 입을 움직여 소리 없이 내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치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1초 만에 다시 걸레짝 같은 전신마비 환자로 돌아갔다. 쾅 내 머릿속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내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 아니었다. 극한의 분노와 역겨움이었다. 속았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 악마 같은 집구석에 완전히 노란 바보였다. 그 거액의 장애보험금, 우리 부모님이 내주신 전세금, 내가 바친 3년의 청춘, 모든 것이 거대한 코미디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내 목소리는 통제 불능이 되었다. 엄마, 엄마. 나는 흐느끼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야, 왜 그래? 천천히 말해. 울지 말고.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연기한 거였어. 움직일 수 있어? 내 치킨 훔쳐 먹었어. 뼈를 바닥에 버리면서 나보고 치울해. 나는 횡설수설하며 방금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전화기 저편이 침묵에 잠겼다. 길고 죽음 같은 침묵이었다. 나는 엄마가 예전처럼 조금만 더 참아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자란 본래 그런 억울한 일 겪으며 사는 거다라고 나를 타이르실 줄 알았다. 하지만 몇 초시 입을련 엄마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한파처럼 차가웠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꽃처럼 내 귀에 박혔다. 김지수 똑똑히 들어. 너 지금 당장 내 시어머니 방으로 가. 그리고 그 여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끌고 나가.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차가 달리는 사거리 한복판에다 밀어버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엄마, 미쳤어. 안 미쳤어.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고 심지어 관기 어린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길 한복판에 버려두고 도망쳐. 더는 못 참겠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일이 생기든 전부 엄마가 책임질 테니. 엄마 믿지? 나는 휴대폰을 준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대로의 차들을 보았다. 휘황찬란 불빛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의 행렬이 마치 멈추지 않는 강철 괴수 같았다. 전신마비 노인을 저곳으로 민다고. 그건 살인이다. 하지만 엄마의 단호한 말투 엄마가 책임질게 나는 그 한마디가 기한 힘이 되어 내 메마른 몸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바닥에 던져진 닭뼈가 떠올랐다.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던 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결혼 자금 때문에 하룻밤 새 백발이 되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 3년간 내가 맡아온 모든 질인, 내가 닦아가는 모든 오물, 내가 삼켜온 모든 모욕이 떠올랐다. 이제 됐다. 정말 이제 됐다. 나는 눈물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눈빛은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알았어. 왜 내가 말했다. 믿을게. 엄마. 나는 방문을 열고 그 지옥의 근원을 향해 걸어갔다. 공기 중에는 아직 치킨 냄새가 떠다녔지만 이제는 역겨운 기름 냄새로만 느껴졌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휠체어를 끌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마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같았다. 나는 저층까지 다해 그녀의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겼다. 그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약 냄새 외에 희미하게 섞인 박민혁의 남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렇구나. 그의 부산 출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그는 서울에 있었고 어쩌면 방금 전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담요를 덮어 그녀의 기름진 입가를 가렸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약간의 의아함과 경계심이 서여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날씨 좋네요. 바람 새러 나가요? 그녀의 목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다. 무언가 항의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아마 그녀 생각에는 순종적이기만 하더니 며느리가 간입 밖으로 나와도 별다른 짓은 못할 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태우고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우리 모습. 나는 창백한 얼굴에 텅 빈 눈빛을 한 줄에 매달린 인형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휠체어에 고고하게 앉은 태우 같았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아파트 단지 가로등은 어두웠다. 나는 일부러 CCTV가 없는 길로 돌아서 불빛이 환한 강남대로를 향해 걸었다. 반바람이 차가웠다.
얼굴이 아일 정도였다.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녀를 도로 한복판에 버릴 수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무슨 일이 생기든 엄마가 책임질게. 나는 심호흡을 하고 휠체어를 민손에 힘을 더 꽉 주었다. 마침내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사거리 중 하나에 도착했다. 신호등이 번갈아 깜빡이고 수많은 차들이 피해 굶주인 야수처럼 괴음을 내며 지나갔다. 경적 소리, 엔진 소리, 도시의 소음이 귀를 찢을 듯 했다. 바로 여기다. 시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굶직일 수 있는 건 눈알 뿐이라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연기 참 잘하시네요. 그녀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다.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경악과 분노 가득했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너무 놀라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녹색불이 빨간 불로 바뀌며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았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앞으로 새 차에 밀어버렸다. 휠체어는 포탄처럼 도로 중앙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아, 못 참겠어. 더는 못 참겠다고. 나는 엄마의 각본대로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다. 공포 때문인지 해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다. 피와 살이 튀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될까 봐에 내가 진짜 살인자가 될까 봐 두려웠다. 끼 밤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뒤어 더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욕설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미쳤어. 어디서 튀어나온 할망구야?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리고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생명력과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얘야, 이 눈깔도 없는 새끼야. 늙은이 치어 죽기를 있어?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나는 뻣뻣하게 몸을 돌려 중앙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의심했다. 거대한 흰색 화물차가 텅 빈 휠체어에서 반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리고 원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시어머니는 지금 화물차 앞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기세등하게 운전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너 면허 돈 주고 샀냐? 사람 보고도 브레이크를 안 밟아? 운전사도 어이가 없는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맞받쳤다. 할머니야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휠체어에서 뛰어내려서 자해 공갈이라도 하려고요? 자해 공갈? 웃기네. 전현이 내 며느리년이 나 죽이려고 길바닥에 밀어버린 거라고. 더 천하의 몹쓸. 그녀는 욕을 하면서 옆으로 생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잽싸의 몸을 날렸다. 그 동작은 20살 젊은이처럼 날렵했다. 도로는이 돌발 상황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운전자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방금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지금은 차들 사이를 종횡무진하며 욕을 퍼붓는 노인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나는 인도에 서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행인이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것이 보였다. 어떤 차의 블랙박스에서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웃었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어떤 드라마보다 더 황당하고 어떤 악몽보다 더 생생한 현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일어났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피식 웃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듯이 알고 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유튜브의 한 영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강남대로의 의학적 기적 악독한 며느리에게 벌여진 3년차 전신마비 노인 트럭을 피해 광속 질주. 영상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다. 어떤 차의 블랙박스에서 따온 것이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도망가고 휠체어 하나가 도로 중앙으로 밀려나갔다. 일촉즉발의 순간 화물차가 질주해왔다. 모두가 비극을 예상한 순간 휠체어의 노인이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휠체어에서 튕겨져 나와 혀를 내두를 만큼 민첩한 몸놀림으로 트럭을 피했다. 그리고 허리에 손을 얹고 달리는 차들 사이를 유유히 오가며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인터넷을 폭발시켰다. 처음에는 댓글창이 온통 나라는 작독한 며느리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너무 무섭다. 저런 인간은 당장 잡아넣어야 해. 아무리 병수발이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저건 살인 미수야. 불쌍한 할머니 저런 취급을 당하다니. 하지만 곧 여론의 방향이 기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잠깐만 나 3번 돌려봤는데 저 할머니 나보다 빨리 뛰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올림픽의 기적 아님. 저 점프력, 저 코어 힘국대 선발전 직행 추천 윗분 핵심을 놓치셨네. 핵심은 3년 동안 마비 상태였다는 환자가 어떻게 100m 달리기를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못 참겠다고 소리개 병수발 때문에 못 참겠다는 거야? 아니면 같이 연기하는 거 못 참겠다는 거야? 생각할수록 소름. 이거 혹시 보험 사기 여론에 소용돌리는 미친 듯이 휘몰라치며 한 가정의 윤리 비극에서 순식간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출리극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때 폭풍의 또 다른 중심에 있는 내 남편 박민혁은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애인인 최유라와 제주도 롯데 호텔에서 로맨틱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유아, 나보다 5살 어린 필라테스 강사. 그녀는 내가 이미 잃어버린 탄탄한 피부와 순진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박민혁의 휴대폰이 수없이 울렸지만 모두 친구나 친척들이 건 전화였다. 그는 귀찮다는 듯 모두 끊어버렸다. 최유라가 그의 품에 안겨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오빠 누구야? 이렇게 귀찮게. 우리 휴가 중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박민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유라야, 우리 엄마 보험금 잔금만 들어오면 유럽의 작은 섬이라도 하나 살까? 정말요? 오빠. 최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어머님 병은 입박. 박민혁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 병이 바로 우리 둘의 현금 인출기야. 그 멍청한 김지수녀는 진짜 우리 엄마가 마비된 줄 알고 바보같이 3년이나 시중 들었잖아. 돈만 들어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거지. 두 사람이 한창 희기낙하고 있을 때 박민혁의 절친 하나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다. 민혁아, 빨리 봐. 너희 어머니 실검미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박민혁은 짜증스럽게 링크를 눌렀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가 익숙한 모습, 자신의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도로 위에서 기운차게 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쨍랑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오빠 왜 그래? 최율라가 깜짝 놀라 물었다. 박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 영화라도 본 듯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끝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두 글자만이 맴돌았다. 그 빌어먹을 보험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장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그들 가족은 3년에 걸친 사기극을 계획했다. 어머니는 마비를 연기하고 그는 밖에서 효자 아들 코스프레를 했다. 그리고 김지수는 그들이 찾아낸 가장 완벽하고 공짜이며 24시간 대기하는 간병인이자 알리바이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미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마지막 잔금만 남은 상태였다.
돈만 받으면 그 지긋지긋한 조강지철을 버리고 허월 날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박민혁의 손이채를 치듯 떨렸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뒤에야 연결되었고 배경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영상은 또 뭐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공포에 질린 채 울부짖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다. 민혁아,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나 경찰서에 잡혀왔어. 다 김지수 그녀 때문이야. 그녀이 날 죽이려고 했어? 날 도로에 밀어버렸다고. 경찰서 박민혁은 세상이 도는 것 같았다. 경찰서에는 왜 갔어? 나도 몰라. 그 운전사 놈한테 욕 좀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와서 교통방해라고 하잖아. 지금은 누가 그 영상을 졌는지 나한테 계속 뭘 물어보고 있어? 박민혁이 무언가 더 말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침착하고 엄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혁 씨 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모친 이은숙 씨의 건강 상태 및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과 관련하여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툭. 휴대폰이 박민혁의 손에서 떨어졌다. 최유라는 역시 나간 그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가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어 유튜브 영상을 보았고 방금 전에 통화 내용도 들었다. 그녀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마비 아니셨어? 박민혁은 모든 기력을 잃은 듯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최유라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보험 사기. 경찰. 그녀는 눈앞에 인억나간 남자를 보았다. 그가 약속했던 유럽의 섬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떠올렸다.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형태를 갖췄다. 이 남자는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 그리고 진짜 연쇄 반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생명 보험 사기 특별조사팀이 정식 공문을 들고 박민혁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지옥의 사자처럼 서 있었다. 박민혁 씨 삼성생명입니다. 귀학에서 모친 이은숙 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골든라이프 특급 창의 간병보험에 대해 심각한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조사 통지서이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 8억 원의 반환 및 3배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조사원이 두툼한 서류를 박민혁 앞에 내밀었다. 8억 원의 위약금 3배, 총 32억 원. 박민혁은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져 거의 기절할 뻔했다. 이 전셋집을 구한 돈, 최유라에게 사준 에르메스 가방, 그의 통장에 있던 모든 돈, 모든 건이 부정한 돈에서 나왔다. 이제 그 돈을 원금의 이자까지 붙여 토해내고 막대한 빚까지 져야 했다. 그는 파산했다. 박민혁이 보험사 직원들에게 집에서 붙잡혀 철매고 있을 때 더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왔다. 우리의 모든 친척 박민혁의 회사 동료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까지 거의 동시에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메일 제목은 광화문 모범 남편 박민혁 씨의 제주도 출장 실록이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다. 여러 장의 사진과 몇 장의 카드 결제 내역 캡처뿐이었다. 사진 속에서 박민혁과 최유라는 제주도 해변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키스하고 면세점에서 미친 듯이 쇼핑하고 있었다. 모든 사진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효자 남편이라는 위선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리고 그 카드 결제 내역은 그가 출장 기간 동안 애인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며 쓴 막대한 돈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발신인은 물론 우리 엄마였다. 내가 결혼할 때 내 손을 잡고 모든 일에 참고 살라던 엄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 울며 하소연할 때 그래도 살아야지라고만 말하던 엄마.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박민혁의 냉담함에 대해 불평했을 때부터 엄마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입으로는 나를 다독이면서도 뒤로는 몰래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의 뒷조사를 깨끗하게 끝내 놓았던 것이다. 엄마는 마치 인내심 강한 사냥꾼처럼 어둠 속에 숨어 모든 증거를 조용히 수집하며 최적의 사냥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를 도로로 밀어버린 그 순간이 바로 엄마가 보낸 총공격 신호였다. 순식간에 박민혁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폭발했다. 친척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질책, 욕설, 경멸이 쏟아졌다. 회사 인사팀에서도 전화가와 회사명의 실추를 이유로 대기 발령을 통보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기꾼 위선자 불륜남이 되었다. 사회적 매장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철저했다. 나는 엄마 집 거실에 앉아 휴대폰에 계속해서 뜨는 뉴스와 가십들을 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엄마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야, 아직도 손이 차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한테 뭘 엄마는 그냥 내가 어떤 쓰레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릴 가치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우린 그냥 그 쓰레기를 원래 있어야 할 쓰레기장에 버린 것뿐이란다. 나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보며 지난 3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진 것을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의 복수도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시어머니 이은숙은 경찰서에서 여우주연 상급 연기를 펼쳤다. 경찰이 인터넷을 달군 그 영상을 보여주며 왜 휠체어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지 묻자 그녀는 처음엔 시친미를 떼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내 땅을 치고 울며 내가 얼마나 뱀 같은 며느리인지 자기를 학대한 것도 모자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울부짖었다. 경찰 양반 내 말 좀 믿어줘요. 나는 진짜 불쌍한 마비 환자라고요. 전현이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여서 내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죄를 벗으려는 수작이야.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그녀의 모든 연기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근육 상태, 신경 반사, 골밀도는 꾸준히 운동해온 건강한 중년 여성의 수준이었고 마비나 근육 위축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에 보험사가 제출한 박민혁과 그녀가 직접 서명한 전신마비로 일상생활 완전 불가라는 장애 진단 신청서와 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기록까지 더해지자 사기 혐의의 증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은숙은 그 자리에서 형사 입건되었다. 변호사에게 듣기로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경찰서 바닥을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내 이름을 부르짖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다. 우스운 것은 그녀가 발버둥 칠 때 힘이 어찌나 센지 젊은 남자 경찰들이 겨우 제압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민혁 그의 말로는 어머니보다 더 비참했다. 사기죄의 주된 형사 책임은 어머니가 졌지만 그 역시 보험 수익자이자 공모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재정적 파멸이었다. 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채무가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뿐이었다. 그는 집주인에게 울며불며 계약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집주인은 계약 기간을 이후로 거절했다. 차를 팔려고 했지만 차는 이미 최유라에게 가방을 사주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번듯한 중산층 엘리트에서 막대한 빚을 짊어진 빈털리가 되었다.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지수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그 돈에 내 몫도 있잖아. 김질수, 이 독한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애원해서 분노로. 그리고 악독한 협박으로. 나는 그 문자들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역겨움만 느꼈다. 나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최율라라는 그 내연녀는 부부는 본래 한 숲의 새와 같아 재난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었다. 박민혁이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고 은행에서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박민혁이 사준 모든 명품 가방과 보석을 챙겨중에 이사했고 휴대폰은 꺼지고 SNS 계정은 삭제된 채 증발해버렸다. 박민혁이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을 찾아갔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소문에 의하면 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최유라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 절망적인 모습의 행인들이 혀를 찼다고 한다. 그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모를 것이다. 최유라가 사랑한 것은 그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었다는 것을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펌 상담실에서 나는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모든 증거 박민혁의 외도 사진,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시댁의 보험 사기 관련 자료 전부를 변호사 앞에 깔끔하게 펼쳐놓았다. 변호사는 산더미 같은 증거를 보고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박민혁 씨 사모님 아니 김지수 씨 준비가 정말 철저하시군요. 이 소송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재판 당일 박민혁도 법정에 나타났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스스살은 늙어 보였다. 한때 빳빳하던 양복은 굽겨져 있었고 머리는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었으며 눈은 팽하고 흐리멍덩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지수야,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내 3년의 청춘을 앗아간 남자. 마음속에 증오심조차 남지 않고 그저 쓰레기를 보는 듯한 냉담 한만이 가득했다. 박민혁 씨, 내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우리 사이에 더는 해명할 건 없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한때 자신에게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감내하던 김지수가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재판 과정은 이변 없이 끝났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박민혁은 모든 발버둥을 포기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혼을 선고했다. 박민혁의 혼인 중 외도와 가족 공동사기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는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재산 분할은 더 흥미로웠다. 우리의 유일한 공동재산은 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의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신 돈이었다. 내가 제출한 은행 이체 기록에 따라 판사는 보증금 중 우리 부모님이 출자한 부분은 전액 나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박민혁의 몫이었던 아주 작은 일부는 법원에 의해 즉시 압류되어 그의 막대한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빈손으로 쫓겨났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갚지 못할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박민혁은 피고인석의 걸레짝처럼 쓰러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커트 자락을 정돈하고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은 채 법정을 걸어 나왔다. 법정 밖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엄마는 다가와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다 끝났다. 우리 딸 나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이번 눈물은 고통이나 분노가 아닌 완전한 해방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었다. 몇 달 후 나는 이혼으로 받은 재산에 엄마가 보태준 돈을 더해 서울 시내에 나만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다시 내 전공을 살려 작은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인생이 마침내 원래 있어야 할 궤도로 돌아왔다. 그날 나는 엄마와 함께 내 인생 첫 차를 뽑으러 갔다. 그 차는 하얀색 제네시스 G70이었다. 유려하고 우아한 곡선이 마치 날개짓을 준비하는 새 같았다. 나는 새 차에 엄마를 태우고 한강변 도로를 달렸다. 차 안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문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상쾌했다.
우리는 거대한 옥의 광고판 앞을 지나갔다. 마침 정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유의학적 기저보험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주범 이은숙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아들 박민혁은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이은숙은 법무관들에게 이끌려가며 백발이 성한 채 입으로는 무언가 더러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화면 속에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사람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조수석에 앉은 엄마도 그 뉴스를 보았다. 엄마는 나를 돌아보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다음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맑고 드높게 끝없는 기쁨과 자유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그것은 지난 3년 안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하게 웃었던 순간이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하얀 제네시스는 한 줄기처럼 앞으로 끝없이 이어진 차들의 흐름 속으로 합류했다. 백미러 속에서 그 거대한 뉴스 화면과 두 사람의 추악한 얼굴은 점점 더 작아지고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안녕. 나의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M.